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태계 평형 단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총 두 번에 나눠서 이 단원을 설명을 할 건데요.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도 있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할 때는 사실 좀 욕심을 내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이외에 자료들도 좀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먹이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좀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탐구 실험 하나 내용 수록되어 있고, 실제적인 내용은 뒤편에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단원에서는 단원 제목만 일단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에는 멸치를 해부해서 먹이사슬을 우리가 파악해보는 형태의 실험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물 플랑크톤이거든요. 얘가 1차 소비자인 동물 플랑크톤 또는 멸치의 먹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멸치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소비자인 오징어 또는 갈매기 등의 먹이가 됩니다. 생태계에서 이렇게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하나의 먹이 사슬, 즉 하나의 먹이만 먹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먹이 사슬에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사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먼저 지금 벼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우리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벼를 먹고 사는 애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메뚜기라던가 쥐라던가, 자, 그리고 얘들이 또 먹히는 참새, 개구리, 또 메뚜기 쥐한테도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는 점 반드시 잊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개구리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뱀은 쥐를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변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의 개구리의 개체수가 멸종을 하게 되면 개구리를 먹던 뱀 같은 경우에는 쥐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식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또 쥐를 먹음으로 해서 오히려 또 그에 맞게 적응해서 또 다시 회복이 되는 단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더 안정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또 먹이 사슬을 거쳐가면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먹이로서 먹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물론 일부는 쓰이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로 방출도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개체수하고 생물량 같은 경우에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영양 단계에서의 에너지 양, 개체수, 생물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리게 되면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옆에 있는 그림 4-10 내용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자, 생산자에서부터 3차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 양,
개체수, 생물량의 상대적인 양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생태계 평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큰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웠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해보기를 한번 보면 가나다 중에서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인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쥐가 사라진다. 자, 여기 쥐가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는 세 개 중에 당연히 다겠죠. 쥐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먹이 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경우에는 평형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먹이 사슬이 얽혀 있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걸 위에 해보기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안정된 생태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이 특정 상황에 의해서 변할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인가를 보면 밑에 지금 그림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먹이로서 사용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은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평형이 일단 먼저 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차 소비자가 많아졌으니까 얘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더 충분히 먹어치우겠죠. 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수가 다시 감소되면서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 의해서 먹혀지는 단계가 조금 늦춰지고 그 시기에 생산자가 더 자신의 세를 늘리는 단계로 가면서 전체적인 생태계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단원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